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65이 되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나름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문구점 문을 열고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을 만나는 게 제 하루 일과입니다. 할머니, 연필 하나 주세요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참 귀엽죠. 제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큰아들 준호는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죠. 딸 은지는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끔 안부 전화는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 준호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문구점 건물이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재개발이라도 되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준호의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랄까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나쁜 생각을 할 리는 없겠지 하며 넘어갔죠. 며느리 지영이는 평소 저와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그런지 집안 행사 때도 조용히 있다가 일찍 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은지가 내일 귀국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가 귀국한다는 소식도 처음 들었고 며느리가 먼저 알고 있다는 것도 의외였어요. 어머, 은지가 언제부터 귀국 계획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급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서요. 제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러 갈게요. 공항에서 은지를 함께 맞이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내가 혼자 가도 되는데. 저는 사양했지만 지영이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 혼자 가시기엔 공항이 너무 복잡해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결국 며느리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서먹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딸을 함께 맞이하자는 좋은 제안인데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은지가 정말 내일 들어오는 걸까? 왜 저에게는 미리 연락을 안 했을까? 그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먼저 알게 된 걸까? 여러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만날 딸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문구점 정리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으니 지영이가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지영이가 나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수수한 옷차림을 하던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값비싸 보이는 코트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어머니 기다리셨죠? 또 지영이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억지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영이가 건넨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브랜드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만 봐도 제가 한 달 벌어야 살 수 있을 만한 물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평소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습니다. 지영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차에 타면서도 이상한 점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지영이가 탄 차도 평소 타던 소형차가 아니라 중형 세단이었어요. 차를 바꾸셨네요. 이건 렌트한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공항 가는데 편한 차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영이는 자꾸 백미러를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운전을 시작하면서 지영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준호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살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데? 어머니의 문구점 건물 말입니다. 위치가 정말 좋잖아요. 나중에 재개발이라도 되면 큰 돈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두면 어떨까 해서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더구나 딸을 마중 가는 길에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 네, 그렇긴 한데요. 사실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해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왜 이렇게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지영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은지 만날 생각만 하자. 네, 알겠습니다. 지영이는 대답했지만 표정이 살짝 굳어 보였어요. 차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평소와 너무 다른 며느리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길이 이상해졌어요. 분명 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시내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지영아, 이 길이 맞나? 공항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요즘 공사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해요. 지름길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는 태연하게 답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선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번화가에서 멀어질수록 저는 더욱 불안해졌죠. 제가 6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런 길로 공항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지영아, 정말 이 길이 맞아?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지영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차는 계속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폐공장들과 허름한 건물들만 보였어요. 어딜 봐도 공항 가는 길과는 거리가 멀었죠. 지영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지름길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공항 가는 대로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떨리고 있는 것 같았죠. 길 양쪽으로 대부업체 간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시연금 대출, 무담보대출 가능 같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곳에서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리 없죠. 지영아, 차 좀 세워봐. 이상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곧 도착할 거예요. 지영이가 말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뭔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힘들어해요. 무슨 사업?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손실이 났대요. 몇 억 정도 빚을 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의 고백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빚을? 아들이 변호사인데. 무슨 투자를 했길래 그런 큰 빚을 지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어머니 건물을 잠시 담보로 써서 돈을 마련하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어머니 것이 될 건데 미리 활용하는 거죠. 이제야 지영이의 진짜 속셈이 보였습니다. 딸을 마중 간다던 것도 거짓말이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서 건물에 대한 서류의 도장을 찍게 하려는 거였어요. 지영아, 당장 차를 세워. 제가 소리쳤지만 지영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준호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거야. 제가 화를 내자 지영이도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돌려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잠시만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네요. 저는 지영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를 속였다니. 절대 안 돼. 당장 집으로 데려다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하시네요. 준호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고 하는데 정말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차는 여전히 외진 길을 달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야 했죠. 지영아, 제발 차 좀 세워줘.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더 이상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계속 운전만 하고 있었죠. 그때 제 핸드백에서 휴대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벨소리를 들은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백미러를 봤어요. 어머니, 전화 받지 마세요. 지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가방을 뒤지고 있었죠. 화면을 보니 발신자가 사돈 어머니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어머니예요. 평소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받지 마세요. 지영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재빨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사돈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차에 있는데요. 지영이가 공항에 데려간다고. 아니에요.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사돈 어머니의 절규 같은 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영이가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제게 달려드는 바람에 차가 흔들렸죠. 저는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지켰습니다. 사돈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방금 전에 지영이 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사돈 어머니 도장을 위조한 서류와 건물담보대출 관련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제 도장을 위조해서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던 거였어요. 뭐라고요? 지영이가 준호와 함께 계획한 일이에요. 사돈 어머니 건물로 몇 억을 빼내려고 했던 거라고요. 제가 지금 그 서류들을 들고 경찰서로 가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돈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전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 끊어요. 지영이가 소리치며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붙잡으며 버텼어요. 사돈 어머니 지금 외진 곳으로 가고 있어요. 주변에 대부업체 간판만 보여요. 위치 추적해서 경찰에 신고할게요.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아니 안전한 곳에서 내리세요. 지영이가 화가 나서 핸드폰을 확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휴대폰이 아스팔트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됐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지영아 너 정말.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준호가 정말 큰 빚을 졌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요. 어머니 건물 하나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요? 제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사기로 빼앗으려는 사람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차 세워. 내가 내릴게.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가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영이가 액셀러레이터를 더 세게 밟았습니다. 차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저는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영이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차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영아, 제발 천천히 가자. 사고 나면 어떡해. 어머니가 협조만 해주시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왜 자꾸 어렵게 하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조수석 문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뛰어내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속도로는 너무 위험했죠. 준호도 이 일을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물으니까 지영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처음에는 준호가 반대했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아들도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얘기였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일 줄이야. 앞에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지영이가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죠.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서자마자 저는 재빨리 문손잡이를 당겼어요. 다행히 잠금이 안 되어 있었죠. 어머니. 지영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차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스팔트에 닿으면서 무릎과 팔꿈치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행인들이 달려왔어요. 중년 남성 한 분이 저를 부축해 주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뭔 일이에요? 저기 차에 탄 사람이 저를 납치하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지영이는 차에서 내려와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차에 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도움을 준 분들에게 부탁했어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간 다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할머니, 병원부터 가보실까요? 다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에 약간의 찰과상만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기로 했죠. 경찰서에 도착하니 사돈 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영이 방에서 발견했다는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사돈 어머니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사돈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이런 일로 만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경찰관이 사돈 어머니가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완전한 사기 계획이네요. 도장 위조에 서류 조작까지.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니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 서류 보세요. 여기에 할머니 도장이 찍혀 있는데 언제 찍으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서류는 처음 봐요.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답하니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위조된 거네요. 그리고 이 계획표를 보니 오늘 할머니를 데려가서 추가 서류의 도장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준호가 지영이 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뭔가 계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확인해 봤더니 이런 서류들이 나온 거예요. 준호도 이 일에 관여했다는 건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정말 이런 일에 손을 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정말 그랬을까요? 사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에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준호 필체로 쓰인 메모예요. 엄마 도장 받는 날짜라고 적혀 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분명히 준호가 쓴 글씨였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그 특유의 글씨체를 제가 모를 리 없죠.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정식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준호 씨에게도 연락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준호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더니 지영이가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가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관의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속여서 전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니. 더군다나 며느리와 함께 계획적으로 말이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사돈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해 주셨어요. 사돈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저까지 걱정해 주시다니.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우리 딸이 사돈 어머니께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돈 어머니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추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조사 결과 준호 씨가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서 큰 손실을 받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까지 합쳐서 총 5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5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제 건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영이 씨는 간호사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준호 씨의 제안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할머니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고소하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말하자 사돈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지영이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를 잃게 되었고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해외에서 급히 돌아온 은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다던 거짓말 때문에 연락받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은지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괜찮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곁에 있어주는 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증거가 다 나왔단다. 저는 은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은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싶더라. 내 오빠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저는 여전히 준호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준호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이도 공범으로 함께 붙잡혔고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였어요. 엄마 오빠 면회 가볼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되겠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 사돈 어머니도 자주 안부를 물어와 주셨어요. 서로 상처받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었죠. 사돈 어머니,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식당에서 만난 사돈 어머니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 일로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았어요. 사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아들 때문에 지영이까지. 저는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지영이가 더 나쁜 일을 했죠. 사돈 어머니를 속이고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어머니들의 마음은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말이에요. 사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죠.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기댈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은지도 해외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새 출발해 볼게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컸지만 딸과 사돈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세상이 다 나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 세 사람이서라도 잘 살아보자. 제가 말하니 은지와 사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준호와 지영이는 각각 3년과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에요. 처음에는 면회도 가지 않았지만 은지의 권유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준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우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지켜볼게.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는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구점은 정리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혼자 운영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지쳤거든요. 대신 은지와 함께 작은 북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엄마 북카페 어때요? 책도 읽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요. 은지의 제안이었어요. 사돈 어머니도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반찬이나 간단한 음식은 잘해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서 함께 준비한 작은 북카페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서점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첫날부터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할머니 힘든 일 있었다는데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니 대단하세요. 이런 격려의 말씀들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지는 해외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 주문도 받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머니가 만든 도시락과 반찬들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엄마, 주문이 벌써 20개나 들어왔어요. 은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돈 어머니도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지영이 생각할 시간도 없어서 좋아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사돈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은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사돈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생각해요. 오빠와 형수가 저지른 일은 나빴지만 덕분에 저희가 만나게 된 건 다행이에요. 밖에서 들여다보니 카페 간판에 따뜻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족의 배신이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다시 일어서는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지영이가 언젠가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저희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새로운 희망도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요. 새 여인의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저희가 찾은 작은 행복이었습니다.